안녕하세요. 현재 딸 하나 키우며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고생을 꽤나 해서 인생에서 겪을 만한 파도는 다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젠 남은 생을 남편과 도란도란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내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남편의 낯선 민낯을 마주했을 때의 그 공포를 저는 너무 늦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잔인한 반전의 서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제 고단했던 시집살이와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시집간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남편 위로 누나만 5이었고 남편이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죠. 반면 저는 위로 든든한 남자 형제만 3명이 있는 집안의 귀한 막내딸이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아들만 셋을 낳은 집안의 딸이니 그 기운을 받아 당연히 우리 집안에도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줄줄이 안겨줄 복덩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고요. 결혼 전부터 아들 부자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축복을 도맡아 받았습니다. 난 아가씨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먹는 것도 예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얘 말하는 것도 예쁘네. 막내딸이라더니 사근사근 구김살도 없어서 더 좋네. 실제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저는 웃는 거, 말하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았어요. 심지어 결혼한 뒤에도 시집살이라곤 해본 적도 없었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모두가 시댁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숨막히는 기대와 달리 결혼 후 3년이 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나 다정하고 인자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180도 가혹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하루는 대뜸 저희 집에 오셔서는 이러셨죠. 넌 지금 태평하게 잘 있었구나. 아주 우리만 애가 절절 끓지? 네? 그게 무슨... 애 말이야! 너 닦아놓고 말해봐라. 아이는 낳을 생각이 없는 거니? 아님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니? 산부인과 다녀왔어? 거기서 뭐라고 하니? 자궁에 문제 있다지? 어머님, 여자 구실이라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상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보여드렸고요. 지나친 건 너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 부처님께 빌고 빌어 얻은 귀한 아들이 내 아들 하나뿐이다. 이런 집안에 시집 오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게 네 평생의 가장 큰 도리이자 임무인 줄 몰랐어? 혹여나 몰랐다고 하지 마라. 이제까지 네가 받아먹은 게 얼마야? 집안 행사며 김장이며 명절에 너한테 내가 앞치마 한번 두르라고 시키든? 내가 너 손에 튀김가루 하나도 안 닿게 기름 냄새도 못 맡게 애지중지 모셨어. 애초에 우리 집안에 받아준 것도 아들 많이 낳은 집 막내딸이라서 데리고 온 거고 아들만 줄줄 낳은 너희 엄마한테 뭐 하나라도 물려받았겠거니 했더니만 어디서 이런 쭉정이가 양심까지 어디 팔아먹었어? 네, 어머니 노력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사과도 싫고 말로만 노력해선 안 돼. 내일부터 당장 내가 지어온 한약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리고 아이 들었을 때까지 나도 여기 살 테니까 알아서 하고. 나 일찍 올려보내고 싶으면 아이 가지란 뜻이다.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제 생리 주기까지 체크해가며 아들 타령을 해댔습니다.
솔직히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만 들으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 아이 낳는 기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더구나 제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아들 타령에 무관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습관처럼 우리도 빨리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자. 아들만 나오면 끝인데 뭐. 라며 은근히 저를 압박하곤 했었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까지 그러니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지. 아들 하나 낳으면 끝?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꼬아들어. 그리고 난 원래 아이 많이 가지고 싶었어. 내가 아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아? 언제는 가정적인 것 같다며 좋다더니 당신이야말로 아이 못 낳으니까 나한테 괜히 시비 거는 거지. 안 그래? 그래도 당신까지 이렇게 부담 줄 필요는 없잖아. 억지 부리지 좀 마. 그럼 내가 눈치 보고 아이는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뭐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그냥 아이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터트리는 거 자격지심이고 병이야. 아니면 내가 오늘 당장부터 아이 싫어하게 됐다고 해줘?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믿을래? 그땐 거짓말한다면서 난리 피울 거면서. 남편의 말은 틀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전 그 무심함이 너무 미웠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니 다복하게 사는 게 꿈이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고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날에도 여보, 우리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 난 진짜 그거면 족하다니까. 라며 제 손을 잡아주곤 했던 겁니다. 비록 제대로 된 중재는 못해도 아들 타령은 하지 않으니 그걸로 만족해야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지 반년, 기적처럼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한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태명을 장군이로 지으시더군요. 아직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하기도 전인 임신 극초기였는데 말입니다. 거기다 거실 한가운데에 새파란 아들 용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기까지 하셨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직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면 몇 달은 더 있어야 해요. 벌써부터 이렇게 사내 아이 용품들만 사오시면 혹시나 딸이면 어떡해요? 딸? 너 부정타게 무슨 소리라는 거냐? 내 이미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3대째 내려온 돌림자 넣어서 늠름한 사내 아이 이름까지 받아왔다. 그 돈이 얼만 줄은 알아? 그리고 네 뱃속에 무조건 아들이 들어앉아 있어야 해. 행여나 재수없게 딸소린 꺼내지도 말고. 시어머니는 와다다 말을 쏘아하시더니 대뜸 제 뱃속에 이렇게 속삭이시더군요. 종우야, 할미야, 내 목소리 들리지? 너희 엄마가 실수했어. 아까 그건 못 들은 걸로 하자. 제가 너무 어이없는 표정으로 있으니 그때 남편이 끼어든 겁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이 가지면 이 집에서 나간다고 하셨던 거 맞죠? 얼른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이 낳을 때까지 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너 나한테 나가라고 한 거니? 아들, 나 네 엄마야?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네 엄마가 좀 도와줘야 아이가 제대로 자리도 잡는 건데. 어머니 말고 장모님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도울 거 없어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임신은 그땐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른 가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남편의 모습은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가 절 아무리 구박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남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적잖이 감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내 자식을 품고 있는 당신한테 함부로 하게 둘 순 없지. 임신 전이면 몰라도 임신한 후에는 절대로.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품은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맡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때 표정과 말투를 종합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어감이 희한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물었죠. 임신 전이면 어머님이 저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야? 뭐 그렇지.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아? 그럼 난 임신 안 하면 매번 구박받아도 된다는 그 말이니? 당신? 구박이라니.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우리 집 손 귀한 거 당신도 알잖아. 알고도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어때? 뱃속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 걱정 마. 우리 아들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아들? 지금 말 다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때 저는 거의 목청이 터질 듯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게 됐죠.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아들에 더 미쳐 있다는 걸 말이죠. 저를 보호한 것도 시어머니를 내쫓은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확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자신의 아이를 끔찍하게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었기에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지옥이 펼쳐졌죠.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한 이후에 다시 또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아들 타령을 시작하셨거든요. 아들 부자 집안 딸이라고 해서 믿었더니 몇 년 만에 애를 낳아도 결국 딸년 하나 딸랑 낳아놓고 네가 지금 밥숟가락이 입으로 넘어가니? 어쩜 저렇게 쓸모없어? 또 명절이나 제사 때면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저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조상님 별 낯이 없게 만든 죄인이라며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죠. 친정에서 귀하게 자란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구박이었고 그 압박 속에서 어렵게 임신이 되었지만 저는 몇 번이나 유산을 반복하며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내 핏줄을 번번이 떨어뜨려? 너 과거에 남자 많이 만났니? 어머님, 어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 아들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 건 오직 여자 탓이야, 여자 탓. 그러다 세 번째 유산을 겪고 제가 병원 침대에서 실신하듯 울고 있을 때 마침내 남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성까지 높이며 대들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유산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하며 스트레스를 주니까 애가 못 버티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아들 타령하실 거면 저 앞으로 이 사람 데리고 어머니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리 하세요. 뭐야? 이 불효자 자식아. 네가 저 여편 내 치맛바람에 미쳐서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너도 아들 좋아하잖아. 나만 그래? 맞아요. 근데 제 와이프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봅니다. 이제 아이 낳을 생각도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병실 찾아와서 험한 말 하시면 저 진짜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겁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 애미한테 감히? 어머니도 시집살이에 아들 못 낳아 구박이란 구박은 다 당해봤으면서 그걸 왜 제 아내한테까지 되풀이하고 계세요? 애초에 이 집안 손이 귀한 건 남자들이 제구실 못한 이유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제 탓을 하시라고요. 남의 집 멀쩡한 딸내미 잡지 말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완벽하게 제 편으로 돌아선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된 것에는 제 딸의 역할이 가장 컸고요.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어느 순간 딸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처음 자신의 검지를 꽉 쥐었을 때 평생을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딸만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실제로 남편은 딸을 돌보며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그 어머니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이제 둘째 낳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는 우리 딸이 100명의 아들보다 귀해. 저렇게 예쁜 자식을 두고 내가 무슨 복을 더 바라겠어. 당신이 나한테 이런 보물을 선물해 준 거 난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 거야. 그래도 당신 아들 낳고 싶어 했잖아. 어머님보다 더 원했고.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어머니가 계속 고집 피우시면 집이랑 인연을 끊을 각오도 했고. 난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야.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딸의 아빠야. 내 가족을 먼저 지키는 게 아빠 역할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만 믿어.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7살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매일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세월만큼 저희 가족과 시댁의 거리는 메워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원인을 저와 제 딸의 탓으로 돌리시더군요. 그래서 명절에 찾아가도 아이에게 세뱃돈 한 푼 쥐어주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구박을 일삼았죠.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잔인한 망발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 아들이 목매던 그 여자랑 이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죠. 그 여자라뇨? 넌 몰랐니? 내 아들이 총각 시절에 죽고 못 살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하나 있었단다. 비록 부모 없는 고아라 내가 머리 싸매고 반대해서 쫓아냈지만 차라리 그것이랑 결혼시켰다면 진작에 아들 여럿 낳고 내 속이 이렇게 터지진 않았을 게야. 내 팔자 내가 꼬았지. 나이도 한참 어렸으니 너랑은 달라도 확실히 달랐을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 여자 칭찬을 늘어놓으며 저와 비교를 하시더군요. 거기다 부모가 아들복 넘치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낳은 딸이 아들복 다 빼앗아 간 것 같다며 저희 어머니 욕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망발을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입 다무세요! 내가 내 입으로 과거 이야기도 말 못하니? 그리고 뭐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너 그 여자랑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땐 운명이니 뭐니 난리를 치더니. 지나간 과거 이야기잖아요. 과거는 무슨. 평생 가슴에 간직할 거라고 한 건 너야. 기억 안 나니? 어머니 제발요. 남편이 정색을 해도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네 마누라가 알까봐 겁나냐? 야 새아가,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 그 고아년이랑 얼마나 물고 빨고 난리를 쳤는지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고아 며느리는 안 된다고 뜯어말려서 너랑 결혼시킨 건데 이렇게 아들도 못 낳고 빌빌거릴 줄 알았으면 그냥 그것이랑 살게 둘 걸 그랬다. 그랬으면 나랑 내 아들 사이도 지금보단 좋았겠지. 시어머니는 통곡하는 소리를 억지로 내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아이고, 내 손주도 못 낳는 저런 애랑 결혼시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젠 내 아들까지 빼앗겼어. 우리 가족을 아주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내가 어화둥둥 예뻐했네.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걔를 버린 죗값을 이렇게 받는구나. 지금이라도 그 아이 찾아서 내 옆에 붙여두고 싶은 심정이야. 그만하세요. 싫다. 나 지금이라도 걔로 바꿔다오. 걔 다시 데리고 와서 아이 안겨주면 뭐든 해줄 테니. 너도 아들 좋아했잖아. 딸은 시집 가면 끝이야 끝. 너 잘 생각해. 그러자 남편이 이성을 잃고 거실 테이블을 발로 쾅 차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었고요. 어머니, 오늘부로 저랑 철륜 끊고 싶으신 겁니까? 어디서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 와이프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이 사람 유산하면서 몸 다 망가질 때 어머니가 약 한 첩 지어줘 봤습니까? 그저 임신 잘 되는 한약만 억지로 먹이셨죠? 근데요, 이제 저한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고 우리 딸이 최고거든요?
그니까 망할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망할? 이 불효 자식 놈이 어디서 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아들도 못 낳는 걸 싸고 놀아? 어머니, 예전에 제가 경고했죠. 딸 이야기 또 꺼내면 인연 끊을 거라고. 그러니 오늘 이후로 제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제사든 명절이든 이 집 문턱에 제 그림자 하나 안 보일 테니까. 뭐야? 너 지금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저쪽 정의를 선택한다고? 예, 버릴 겁니다. 잘 지내세요.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딸아이를 번쩍 안아들었고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잡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이 불효자 자식아!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차에 올라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군요. 그날의 결정적인 사건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명절과 제사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으며 시댁과 완벽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 하나가 해결되니 얼마 뒤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더군요. 시작은 돈 문제였습니다. 매달 날짜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던 생활비가 어느 날 반토막이 되어 찍힌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통장 좀 봐봐. 이번 달 생활비가 평소보다 딱 절반만 들어왔더라고. 혹시 이체하다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가? 그러자 남편은 겉옷을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던져버리며 험악하게 인상을 쓰더군요. 착오는 무슨 착오야? 내가 보낸 거 맞아. 요즘 회사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당신이 알아? 당신들은 줄줄이 잘리고 당장 내일 길거리로 나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인데 당신은 태평하게 통장 잔고나 들여다보면서 돈 타령이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돈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그렇지. 사업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지. 뭐 말하면 당신이 돈을 벌어다 줄 거야? 뭘 할 거야? 어차피 살림만 하는 주부가 알아서 뭐 하냐고. 앞으로 그 돈에 맞춰서 살림 줄여. 당신이 아껴 쓰면 다 맞춰 살 수 있어. 남편의 날카로운 말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전 정말로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라도 맞은 줄 알고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쥐어진 가장이란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구박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더군요. 며칠 뒤 남편은 아예 대놓고 제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등을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팔자 좋네 정말. 남편은 밖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피똥 싸며 돌아다니는데 집구석에서 청소나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놀고 계셨다. 양심이 있으면 너도 나가서 파출부를 하든 식당 불판을 닦든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말이 왜 그렇게 험하게 나와? 갑자기 나보고 식당 일을 하라니. 아직 애가 어려서 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애가 몇 살인데 아직도 품고 살아? 다 컸어. 핑계대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 푼돈이라도 안 벌어오면 나 진짜 이 집 생활비 끊어버릴 테니까. 상황이 변했으면 당신도 대가리를 굴려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답답해? 나 혼자 이 무거운 짐 다 짊어지라는 거야?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뜨는 남편의 모습은 낯설다 못해 공포스러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이후로 시작된 남편의 광기 어린 절약 강박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쓰는 물건 하나,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까지 아깝다며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기 시작했죠. 당신 설거지 하나 하면서 물을 그렇게 틀고 해야 해? 세제는 왜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칫솔질할 때도 물 틀어놓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물세 아까운 줄 몰라? 여보, 나도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아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뭐 무서워서 제대로 집안일을 할 수가 있겠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오늘부터 거실불은 무조건 다 끄고 살아. 어두우면 스탠드 하나만 켜놓으면 되잖아. 세탁기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돌리고. 쌓이다 보면 이것도 다 돈이야.
여름인데 애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만 돌리라니. 더구나 애 키우는 집에서.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애 타령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싫으면 일을 해. 그럼 간단한 일이 아니야? 나 혼자서 죽도록 버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는 결국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보탬이 되면 남편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겠지. 우리 부부의 다정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버텼고요. 하지만 남편의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몇 번이나 남편이 제게 돈을 빌려가기까지 했죠. 당신 일하면서 모아둔 돈 좀 있지? 그거 나한테 좀 빌려주라. 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돈은 왜? 남편이 이렇게 사정 아는데 그냥 좀 주면 안 돼? 그리고 어디 빌릴 곳 있으면 3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보든가. 지금 있는 돈 말고 돈을 더 빌리라는 거야? 그래. 친정 식구들한테 손 좀 벌려봐. 그 정도는 해줄 여력 있잖아. 그것도 못해? 여보, 어디에 필요한지 말을 해야지. 이유가 뭐가 있어?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나 망하면 우리 세 식구 다 길거리 나앉는 거야. 속이 상하고 화도 치밀어 올랐지만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회사 사정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숨겨둔 쌈짓돈을 털어 남편에게 건넸고 오빠들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 남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게 남편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멍청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앉혀놓고 간식을 챙겨주는데 딸아이가 제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 아주 이상한 소리를 툭 던졌죠.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아빠랑 셋이 못 살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세연아? 왜 우리가 같이 못 살아? 오늘 할머니가 나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랬단 말이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시어머니가 감히 나 몰래 딸아이를 찾아왔다니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어? 세연이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남동생이 생길 거라고. 남동생은 싫은데. 뭐? 남동생? 그게 무슨 말이야? 종호. 할머니가 그랬어. 내 남동생 이름이 종호라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아이가 먹던 간식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왜냐하면 종우라는 그 이름은 오래전 제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장명소에서 받아왔다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너무 지겹게 듣고 또 들어야 했던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었죠. 절연까지 해놓고 굳이 제 딸까지 찾아와 동생이 생긴다는 말을 했고 그 이름을 들먹인 거 모두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마트 계산대에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있는데 멀리서 유난히 낯익은 목소리와 함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걷는 것도 조심해야지. 힘들면 저기 의자에 좀 앉아 있을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고개를 드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는 한 낯선 여자가 함께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배는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만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만삭의 배를 소중하다는 듯 연신 쓰다듬으며 혼자 난리를 부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절 발견하고 놀라긴커녕 꼭 일부러 저를 찾아왔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있는 계산대로 당당하게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계산 안 하니?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어?
일하면서도 정신 놓고 사니? 시어머니는 조롱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건지.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아셨어요? 이 동네 마트는 오면 안 되는 곳이니? 우연히 온 건데 왜? 뭐 쫓아내게? 아니에요. 저는 더 말꼬리 잡지 않고 넘기기로 했어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가 정확하죠. 제 딸을 왜 만나러 왔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입이 간지러운 것 같더군요. 너도 여기 와서 이 배 좀 만져봐라. 아주 배가 남산만하지? 어쩜 이렇게 앞으로만 쏙 예쁘게 나왔는지 몰라. 이게 바로 아들을 가진 산모의 전형적인 배 모양이란다. 너 딸 가졌을 때 퍼지는 배랑은 격이 달라, 격이. 태몽도 호랑이가 나왔다니 말 다 했지. 안 그러니?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순간 제 딸이 말한 종우라는 이름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그 만삭의 배를 한 여자와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져 바코드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지더군요. 딸에게서 들은 그 아이의 이름, 남편의 이상 행동, 그리고 난데없이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나타난 여자까지 도저히 저녁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남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악을 썼습니다. 얼마 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 여자가 누구냐며 남편을 추궁했죠. 그런데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미쳤어? 마트에서 누굴 봤다는 건데 나한테 난리야. 만삭의 여자. 지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알겠지. 헛소리 좀 그만해. 어머니랑 연락 끊고 사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근데 어머니가 당신 일하는 마트를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만삭이 뭐? 어머니 지인 중에 만삭인 여자가 있는 모양이지.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헛소리? 세연이가 할머니한테 동생 생길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는데도? 우리 딸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야? 종우라는 그 이름은 또 뭐고? 당신 진짜 이래도 몰라? 제 추궁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소설을 써대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어차피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숨이 막혀서 진즉의 한계였어. 우리 차라리 그냥 갈라서자. 뭐? 당신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의심스럽고 내가 더럽게 느껴지면 차라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어차피 아들도 못 낳고 집안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남편 기죽이는 여자랑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해?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법원 가자고! 진짜 당신 미쳤구나. 당신 진짜 바람났니? 바람? 아니거든? 이혼 사유를 들자면 당신이 문제지. 멀쩡한 집안 대를 끄는 주제에 딸 하나 겨우 낳은 게 당신 인생의 유일한 업적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잔인한 폭언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늘 듣던 말이었지만 남편에게서 직접 들으니 다르게 느껴졌죠. 온몸에 피가 식어내리는 모멸감 속에서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 더러운 인간의 얼굴을 더는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이혼을 결심한 거였죠. 그래, 이혼해. 당신 같은 인간이랑 한 지붕 아래서 숨쉬는 것조차 소름 끼치니까 당장 끝내. 대신 이혼하면 당신은 내 딸 못 보고 살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알았니? 남편은 잠깐 고민하나 싶더니 이를 악물더군요.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제 나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에 대한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걸 보고 전 바로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 뭐가 있긴 하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혼 전에 전 그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너무나 철저했다는 겁니다. 휴대폰 기록도 싹 다 지우고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지만 말이죠. 그러다 문득 남편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한번 뒤져볼 생각으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헌데 남편은 유독 눈동자를 굴리며 횡설수설하더군요. 아, 그거? 이틀 전 출근길에 갑자기 엔진이 덜덜거리면서 멈추더라고. 정비소 가보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엔진이 나갔다란 뭐라나?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더 나온다고 하길래 그냥 오늘 아침에 바로 폐차장에 넘겼어. 똥차 가지고 있어봐야 보험료랑 세금만 나오지. 아니, 겨우 3년 된 자동차 연식이 오래됐다니 그걸 말이라고 해? 어차피 팔 생각이었어. 회사 사정 안 좋은데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럼 고쳐서 팔아야지. 폐차라니.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시끄러. 내가 알아서 했다는데 왜 자꾸 캐물어? 당신이 차에 대해서 뭘 알아? 남편은 유난히 날카롭게 반응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 말처럼 저는 차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이 강하게 말해줬죠.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라는 예감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고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구겨서 버린 폐차 인수증명서를 찾아내서 바로 그곳으로 향했죠. 저기요, 혹시 오늘 아침에 들어온 흰색 SUV 차량 어디 있나요? 제 남편 차인데 안에 두고 내린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서류요? 이 차량 주인이 남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요? 여기요, 혼인증명서 가지고 왔어요. 제 다급한 모습에 폐차장 직원은 마당 구석 견인돼 있는 남편의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압축되기 직전이라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숨을 헐떡이며 차 문을 열어젖힌 순간 퀴퀴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지를 뻔했고요. 뒷좌석 시트 전체가 시뻘건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단순한 핏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시트 밑바닥에는 다 닦아내지 못한 정체불명의 양수 흔적과 수건 조각들, 혈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출산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차에서 출산을 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 차에 남아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죠. 영상 속에는 출근해야 할 시간에 남편은 한 여자를 태우고 급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곁에 시어머니까지 함께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손주 나온다. 얼른 밟아. 이러다가 차에서 사고 치겠어. 남편은 운전대를 퍽퍽 치면서 초조해 보였죠. 어머니,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막히잖아요. 이제까지 다닌 병원으로 가야지. 거기 예약까지 다 해놨고 산후조리원까지 연계된 곳인데 우리 첫 손주를 아무 곳에서 낳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진짜 미치겠네. 잘못되면 우리 아들 진짜... 아니, 출산 예정일이 한참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그때 여자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차를 급하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올렸던 거죠. 이윽고 충격과 환희 그 사이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있더군요. 아들이라더니 태몽은 딱 아들이었는데 왜 딸이야?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남편의 운전석을 치더니 원망하듯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안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병원으로 가요. 시끄러! 지금 병원이 문제야?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내가 납득을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반쯤 혼절해 있는 여자를 흔들어서 따지셨죠. 너 당장 일어나봐라.
왜 딸이야? 분명 아들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이건 사기야. 근본 없이 자란 걸 오냐오냐 예뻐했더니 감히 내 뒤통수에 비수를 꽂아? 뚫린 입으로 뭐라고 짓거리기라도 해보라고! 어머니, 아들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감히 근본도 없는 게... 출산한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갈 곳도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죠.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한다고 말하지 말 걸 그랬어. 마치 뭘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메뉴가 별로라는 반응이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얼굴, 표정, 말투까지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불륜이라고 하면 배신감과 질투가 차오르기 마련이지만 애초에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서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미친 짓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증거로 바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찬 건 남편이 이혼을 슬쩍 물리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땐 내가 화가 나서 해본 말이었지. 이혼이 어디 쉬워? 우리 딸은 어쩌고. 당신 진짜 뻔뻔하다. 이제 와서 물리자고? 언젠 당장 하자며. 싸우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애 있는 집에서 이혼을 누가 그렇게 쉽게 하냐? 우리 딸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참이야. 당신도 적당히 해.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의심하니까 우리 사이가 이 꼴이 난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월급도 제대로 가져다 줄 거니까 아이 키우는 것만 집중해. 일도 그만둬도 되니까 제발 불만 좀 그만 가지고. 알았어? 기가 차더군요. 불륜 저질러서 상간녀 임신시키고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이혼하려고 발악을 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해라, 절약해라, 돈 없다, 돈 빌려달라. 구박도 그런 구박이 없었고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혼도 홧김에 말해본 거였고 월급도 이제 정상으로 나온다고 말도 바꿨고요. 이게 뜻하는 건 애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따로 돈을 주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폐차를 하려고 했던 그 자동차 사진을 남편 얼굴에 뿌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날 속이려고 들어? 밖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딸이라 실망했니?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만 아들 손주에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더 미쳤다는 거 똑똑히 알겠어. 그렇게 아들 낳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낳아. 여자들 인생 망치지 말고. 여보, 이걸 언제... 폐차장을 찾아간 거야? 그래, 찾아갔어. 그리고 영상도 다 봤고 아주 감동적인 출산 영상이더라. 겉으로는 아닌 척 아이들 다 좋아하는 척 했지만 넌 어머님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알아? 제가 독을 품고 소리를 지르자 다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남편이 서서히 허리를 펴며 눈빛을 싹 바꿨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래, 뭐 다 알았으면 시원하게 말할게. 사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내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 그런데 마침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히 길에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감정도 살아났고. 근데 하룻밤 실수였어. 진짜야. 미친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 근데 태몽이 아들이라잖아. 아들. 책임져야 할 내 아이가 생겼으니 당연히 생활비를 반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어머니까지 알게 되면서 상황이 꼬인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라고 이혼하고 싶었겠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절 구박했다고 말하더군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를 들어야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구박하고 밖에 나가서 일까지 시킨 거라고 자백했고요.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는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의 충격적인 광경을 본 저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선택지에 없었죠. 그냥 헤어져. 깔끔하게 당신 불륜 인정하고 갈라서자는 말이야.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실수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여자랑 안 본다니까? 아들이 태어났다면 달랐겠지. 내 말이 틀려? 아들만 가지면 언제든 날 밀어낼 수 있는 당신한테 내 평생을 맡길 순 없어. 그러니 내 인생에서 좀 꺼져! 제가 강하게 나오니 남편도 이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난 이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어디 한번 발버둥 쳐보든가. 당신 이대로 나 버리면 내가 엉엉 울고만 있을 것 같아? 까놓고 그 여자한테 가서 아들 낳고 잘 살면 되거든. 아직 어려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당신보단 승산이 있다는 말이야. 마음대로 해. 난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으니까. 후회할 거야. 당신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결국 저는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싸웠고 승리했죠. 그렇게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로 딸을 데리고 이사를 오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3년이 넘은 이 시점에 뜬금없이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첫사랑이자 차에서 출산한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문을 반만 열었는데 그 여자의 팔에 아주 어린 아기가 들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했네요. 물론 좋은 소리가 나가진 않았죠. 아들 낳았다고 저한테 자랑이라도 하러 오셨어요? 어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심이 없나 봐요. 어디서 불륜학원 교육이라도 듣고 오는 건가? 제 말에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와서 나랑 이야기할 사이 아니지 않아요? 마트에서 한번 스친 게 전부인데? 그리고 저 이혼 당시에는 남편이랑 시어머니에게만 화를 냈지만 그렇다고 그쪽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 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 그 사람 결혼한 줄 모르고 접근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 오셨고요. 그게 무슨... 진짜 제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저는 믿지 않고 비웃었지만 여자는 진지하게 입을 열더군요. 네, 오래전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다가 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저에게 아이만 임신하면 다시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고 허락만 받는다면 뭐든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 일을 찾아갔던 거죠. 근데 당시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혼 사실을 함구해서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죠. 참 끔찍한 인간들이네요. 그래서요. 뒤늦게 존재를 알았을 땐 이미 아이가 너무 커서 지울 수조차 없었어요. 변명이라는 거 알아요. 제가 알아서 그때 떠났어야 했다는 거 잘 알고요. 하지만 막상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피덩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마트에 찾아갔을 때 기억하세요? 바로 그 며칠 전에 알게 된 거고요.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떠올려봤습니다. 만삭의 여자의 배를 문지르며 제게 만져보라던 시어머니의 악독한 표정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의 표정은 어땠는지 떠올리니 제 눈을 피하고 잔뜩 기가 죽어 있었던 게 떠올랐죠. 말도 안 될 변명이라는 걸 알지만 입장을 바꿔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혼자서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만삭의 배를 하고 혼자가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여자 역시도 그땐 눈 한 번 감고
그냥 모른 척하자 하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하필 딸이 태어나며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했죠. 조강지처 밀어내고 안방 차지한 년이 뻔뻔하게 딸을 낳았다 그 소리만 들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 딸이 폐차된 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폐차라는 별명까지 지어 부르셨죠. 애초에 제가 태몽을 꾼 것도 아니고 당시 병원에서 성별을 안 가르쳐 준 건데 마치 제가 속이고 들어온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처음엔 분했는데 그쪽한테 제가 한 짓 그거 벌 받는다 생각하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남의 멀쩡한 가정 깨트리고 따님 아빠 없이 키우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지난 3년 동안 모진 멸시와 구박을 당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말이죠. 그러다 진짜 아들을 가지게 되면서 천천히 이혼을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이 인간들에게 절대 핏줄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제가 복수심에 그런 거냐고 물으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건 아니에요. 그저 추후에 내 아들이 자라면 또 그 인간처럼 할 거고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반은 미쳐서 성별에 집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들 눈앞에서 손자를 빼앗은 거예요. 이건 복수일지도 모르겠네요. 딸도 하나 있지 않아요? 차에서 낳았던. 네. 이 아이 임신하고 얼마 뒤 딸은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언니 집에 맡겼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딸에게 가장 미안하죠.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간 제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제가 지은 죄가 딸에게 더 상처가 됐구나 그때 깨달았고요. 이제부터 같이 살면서 다 갚아나갈 생각이죠. 여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흡을 몰아쉬더니 이내 진정하곤 이렇게 덧붙였죠. 사실 여기 온 건 사과의 목적도 있지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요? 제가 왜요? 그 인간 1년 전 회사에서 잘리고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시어머니도 가진 돈 거의 다 날렸고요. 그래서 그쪽한테 재산 분할할 때 준 이 아파트 이야기라는 걸 들었어요. 2억대였던 이 아파트가 4억까지 뛰었으니 제가 아들 낳고 나면 저 버리고 그쪽이랑 다시 잘해보겠다는 대충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겨워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미친 인간들, 돌아온다고 하면 누가 받아나 준다나? 어쨌든 조심하세요. 그것들 인간도 아니니까. 이제 대를 이을 핏줄 빼앗겨서 더 날뛸 것 같기도 하고 전 남편도 매번 첫째 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혼자 딸과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더 귀찮게 굴 거라는 말에 문득 머릿속이 번뜩였죠. 제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탁 하나만 해요. 이 아이를 저 좀 빌려주실래요? 이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아들 낳았다는 거짓말로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알아보기라도 하면 그 인간들 핏줄에만 집착할 줄 알지 아들에 미쳐서 자기 친딸도 버린 놈이에요. 좋은 아빠 좋은 할머니가 아닌데 친손주를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장담해요. 그럼 이왕 속이는 거 남편까지 구해드릴게요. 저희 고아원 출신 중에 진짜 괜찮은 오빠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친오빠 같은 분이고요. 저만 믿으세요. 우린 계획을 짰고 실제로 얼마 뒤 그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른 방문에 전화로 남편 역할을 할 사람을 불렀고 아이도 데리고 오게 했어요. 어쩌다 보니 미리 합을 맞춰본 적도 없는 연극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시간을 끌며 그 인간들의 한탄을 들어줘야 했죠. 남편은 순전히 시어머니 탓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하도 고집을 피워서 억지로 살았던 거야. 난 당신이랑 우리 딸뿐이었다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우리 딸한텐 정말로 각별했다는 거.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난 딸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합치면 어때? 우리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대본을 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내가 그땐 미쳤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조강지처 내 진짜 며느린 너 하나였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아들 타령할 생각도 없고 내 친손녀 돌보고 그렇게 늙고 싶구나. 실제로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찍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제 딸 생각에 밤새 잠도 못 잤다고 말을 이어갔고요.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 여자가 찾아와 알려주지 않았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죠. 물론 다시 합치는 건 절대로 없을 일이었지만 적어도 진짜 제 딸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아이를 안고 저희 집에 들어서게 된 거였죠. 여보, 왔어? 남자도 저처럼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침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근데 이분들은 누구셔? 내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야. 잠깐 아이 보러 오셨나봐. 인사해. 처음 뵙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재혼한 현 남편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어색하고 국어책을 읽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 눈에는 그 남자가 안고 들어온 아이만 보였던 것 같았죠. 서로 눈을 부딪히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보고는 말을 더듬으며 묻더군요. 재혼? 근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니? 저 남자 딸인가? 이에 저는 뻔뻔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제 속으로 낳은 제 아이죠. 그리고 딸 아니고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랑 재혼하고 겨우 4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지 뭐예요. 재혼은 그렇다 치고 그 나이에 임신을 했다고? 네, 노력하면 다 되는 거죠. 솔직히 그쪽 집안 남자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가지려고 해야 겨우 하나. 솔직히 저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하긴 했잖아요. 혹시 재혼한 그 여자도 아이 가지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전 남편의 시뻘건 얼굴과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표정이란 정말이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어색했던 남자도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잡아주고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어주셨고요. 심지어 남자분은 질투에 이글거리는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줬죠. 이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준 일종의 은인이잖아요. 아이를 핑계 삼아 저자세로 나가면 저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 순간에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똥 씹은 표정으로 두 사람이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더구나 자기 친아들과 손주를 못 알아보고 진짜로 제 아이라고 믿는 것 같았죠. 반면 저와 그 남자는 웃음을 참느라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인두껍을 뒤집어 쓴 짐승들을 쫓아냈고 저는 그 남자에게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러더군요. 저도 재밌었어요. 아마 저를 고아원에 버린 부모도 저런 사람들이었겠죠? 책임감은 없는데 욕심이 많은 인간들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복수하는 기분이 들었네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일이 복수? 축에 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뜯고 욕하고 시원하게 응징하는 내용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가짜라도 보여줬으니 나름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 사람들이 두 번은 접근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그 일이 인연이 되어 그 남자분과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 상황이 어이없고 웃기긴 하죠. 남편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낸 여자가 소개해준 거나 다름없는 남자를 만난다는 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외로워서 미쳤나 하고 피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문득 그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행복은 제가 손에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딸이 잘 따르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핏줄에 연연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게 되었네요. 요즘 시대에도 아들, 딸 가려 생각하고 차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부디 아들, 딸 차별하지 말고 공평한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모두 감사합니다.